여러분, 셀카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예쁘게, 더 근사하게 나온 사진을 볼 때 만족감이 극대화되죠. 맞아, 나 이렇게 생겼어. 아직 꽤 괜찮네 하면서요.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초상화를 통해 그런 만족감을 느꼈을 텐데요. 18세기 후반 프랑스 궁정을 사로잡았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트 비제 르브랭이죠. 딸 줄리와 함께한 자화상을 함께 볼까요? 엄마가 딸을 꼭 껴안고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죠. 엄마 품에서 아이는 포근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눈빛에는 바깥 세상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이 희미하게 어려있죠. 딸 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엄마의 얼굴엔 사랑과 행복감이 수줍게 드러나고요. 피부는 투명하고 홍조를 띠며 눈빛은 사랑스럽고 호소하는 듯 합니다.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이를 보이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듯한 생기가 느껴집니다. 엄마는 하얀 윗옷에 푸른 겉옷을 걸치고 황금색 치마를 입고 있네요. 앉아있는 긴 소파는 푸른 윗옷과 색깔이 비슷하고 머리 두건은 배경색과 비슷해 한정된 몇 개의 색깔만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공식적인 초상화와는 완전히 다른 마치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처럼 보이죠. 1787년 살롱에 전시되자 자애로운 모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가족 간의 사랑이 회화에서 표현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서구 미술사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이었죠. 르네상스기에 왕자나 공주를 그린 단독 초상화와 가족 초상화가 등장하긴 하지만 포즈나 표정이 아주 딱딱했습니다. 그림은 18세기 로코코 회화의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지니면서도 지나친 장식 없이 단순합니다.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이 간결하면서도 품격과 절도가 느껴지죠. 엄마와 아이의 완벽한 친밀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라파엘로의 작은 의자에 앉은 성모자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없이 흐릿하게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은 화가의 첫 스승이었던 아버지가 파스텔 화가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고요. 여기서 잠깐! 스푸마토 기법이 뭘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성안나와 함께한 성모자, 세례 요한 등 대부분의 그의 그림에서 보여준 기법이죠. 스푸마토는 흐릿한, 자욱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스푸마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윤곽선이 보이지 않고 모든 형태와 배경이 구별되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이든 나무든 책상이든 화병이든 그 어떤 것에도 윤곽선은 없죠. 손가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보세요. 어디 윤곽선이 없죠? 윤곽선은 없고 어떤 한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편의상 우리가 윤곽선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윤곽선을 없애기 위해서 물감을 칠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성하고 변화해가는 만물의 숨결이 들리는 듯한 그런 그림이 탄생하게 된 거죠.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린 비제 르브랭의 그림도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여서 같은 시대의 자클루이 다비드의 그림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자화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화가는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싶었겠어요. 딸과 함께한 자화상 말고도 자화상을 많이 그려서 무려 5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여느 귀족 부인에 못지않은 화려한 의상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모습으로요. 치아를 보여주는 것을 금기시하던 시대에 자화상에서의 화가는 늘 이를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 하면 우리는 항상 렘브란트와 반 고흐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두 화가가 자화상을 통해 잘생긴 외모를 과장하거나 과시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그들의 자화상을 보고 있으면 예술가의 삶과 창작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제 르브랭의 자화상은 셀카의 원조처럼 보입니다. 물론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초에 이미 알브레이트 듀러가 보여준 역대급 셀카가 있긴 하지만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 있다면 화가할 만하죠. 이에 대해서 제2의 성을 썼던 시몬드 보바르는 지치지도 않고 미소 짓는 모성을 캔버스에 그린 화가라고 폄하했습니다. 비제 르브랭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귀족과 왕족들을 실제보다 훨씬 아름답게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는데 누가 마다할까요? 이해되시죠? 우리라도 당장 달려가서 주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화가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초상화가로 성공적인 이력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제 르브랭은 1789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리스풍 의상을 입은 모녀 초상화를 하나 더 그립니다. 엄마는 딸을 두 팔로 안고 있고 줄리는 목에 팔을 두르고 있어 모녀 사이의 친밀함과 다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3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더 성장한 딸 줄리는 옅은 미소를 띠고 관람자 쪽을 바라보고 있죠. 더 이상 엄마 무릎에 안겨있지 않고 서 있는 줄리는 엄마의 절대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다정한 모녀의 그림이 18세기 말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1762년에 에밀을 발표하죠. 바로 여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루소 전공자이신 이용철 선생님과 문경자 선생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상당히 두껍죠. 자유롭고 선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2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700여 페이지에 걸쳐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이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경자 선생님이 중요한 쟁점을 뽑아서 정리해 놓은 이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소는 어머니가 없으면 자식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습관과 보살핌으로 애정이 생기지 않으면 밀착된 관계는 영원히 생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곧장 유모에게 보내 몇 년간 떨어져 있던 것이 명문가의 관습이던 시대에 직접 젖을 먹이면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키워야 한다고 권장되기 시작했어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당시 관행에 맞서서 아이들을 가까이 두고 자주 접촉했다고 합니다. 비제 르브랭은 이러한 왕비의 모습을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이들의 초상화에 담고 있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왕비로서의 근엄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초상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 덕분에 화려한 궁정생활, 철없는 언행과 사치로 나빠진 왕비의 이미지를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제 르브랭은 평범한 예술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살롱을 열어서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누렸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던 시대에 미온떼의 성, 미온떼의 성이 비제라는 성이죠. 미온떼의 성을 여전히 유지했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었어요. 화가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증명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야심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왕족과 귀족 여성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었죠. 덕분에 초상화가로 일찍 두각을 나타내어 21세 때 루이 16세의 궁정화가가 되고 23세 때 마리 앙뚜아네트의 전속 화가가 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지지 속에 왕립회화-조각 아카데미에 당당히 입성했고요. 이 왕립회화-조각 아카데미는 1648년에 창단되었는데 창단된 이후 혁명 이전까지 여성은 단 15명만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영광을 누린 셈이죠.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터진 날, 비제 르브랭은 루이 15세의 마지막 애인
다리 백작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파리로부터 대포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 거죠. 그림은 당연히 완성하지 못했고요. 1820년대 초중반에 가서야 완성하게 됩니다. 비제 르브랭의 집은 약탈당했고 대부분의 재산과 그림을 파리에 둔 채 딸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독일로 이어지던 12년간의 망명생활. 우리가 망명생활하면 뭔가 괴롭고 고생하고 막 서럽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비제 르브랭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어요. 프랑스 혁명으로,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유럽 전역의 귀족과 왕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 프랑스 혁명으로 귀족들의 지위와 삶이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주니 그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평생 왕족과 귀족에 둘러싸여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발휘하면서 살았던 그녀가 혁명 정신이나 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거나 동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앙시eng 레짐, 불어인데요. 즉 구체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체제가 와해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죽는 날까지 헌신적인 왕당파로 살았죠. 사랑하던 딸 줄리와 동생, 가깝게 지내던 화가 그로마저 먼저 보내고 1842년 86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쓸쓸히 마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죠. 멋진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향연지기 정연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